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지금 몇 년째 계속 들으니까 예. 안 들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죠. 이제 이게 예. 중독성이 있네요. 진짜. 아니 저는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네. 한번 살아보다가 아니, 죽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그렇죠. 하지 예. 않습니까? 네.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기업이 두 기업이 있죠. 네. 풍무양 저희 양꼬치, 그 팥장 팥장의 서포터즈. 서포터즈 네. 그리고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 5월은 계절의 여왕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이제 스승의 날 5월 15일. 네, 선생님 생각하시고요. 네, 부부의 날 꼭 기억하셔가지고 부부의 날이 저번에 말씀 주셨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 네, 며칠이었죠? 그게? 며칠이었죠? 20일인가? 부부들은 별로 관심이 부부들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손해요. 네. 그 배려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늘 그 이타적이야.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이 받을 거는 별로 계산하지 않는. 네. 바뀌어야 돼요. 아마 저희 와이프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부의 날 같은 거 챙기기가 매우 어렵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공휴일이면 모를까. 네.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잊어버리고 삽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5월 21일이랍니다. 우리 네. 황지희 작가가 보내주셨는데요. 5월 20 아니고 21일입니다. 꽃주문닷컴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망하네요. 오늘 얘기할 걸 좀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늘 그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요새는 좀 어떠세요? 특히 우리 장윤선 부장이 더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는 계신 것 참 같아요. 그분의 건강 저희 항상 이 코너 할 때마다 그분은 괜찮으세요? 그 집 아버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 아버지 걱정해야죠. 예. 그럼요. 되게 우리 집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도 잘 네네. 살펴드리고 효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 2년이 흘렀죠. 만 2년. 그래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2014년 5월 10일이니까요.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12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이제 회장. 그러니까 2년 전 이틀 전이죠. 그래서 바로 2년. 최근에 그렇게 막 보도가 쏟아졌군요. 좀 일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병상 2년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더 저번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이상의 정보가 추가로 진전됐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네. 최근에 삼성 쪽에 계속 그 관계자들과 쪽 병원 쪽 취재를 해보면 네. 지난 2015년에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때 내용들은 이번에 그동안 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자가 호흡을 하고 있고 네. 인공 호흡은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여전히 심폐기능이나 기본적인 어떤 신체 기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에 한 12시간부터 이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2시간부터 15시간 많게는 19시간까지 일단 의식은 깨어 있다고 합니다. 깨어 있고 일반인들도 19시간 깨어있기 어려운데 그렇죠. 취침해야 되는데 그렇죠. 24시간 중에 한 6, 7시간 또 쉬는 시간 빼고도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병상에 있으면서 또 그 특실이잖아요. 20층 VIP실 네, 특실이 네.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 인터넷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네. 그 이건희 회장의 병상을 멀리서 망원 렌즈로 네네네. 촬영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사진 기억나요. 네, 예. 그 삼성병원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 그쪽에서 아마 이렇게 망원 렌즈 아. 잡아서 촬영한 그 사진이 나왔어요. 네. 그때도 이건희 회장이 누워 있고 별다른 어떤 인공호흡기나 별다른 어떤 장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네네. 그런 자가호흡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여하튼 맞아요. 그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휠체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있고 그 정도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그렇게 뚜렷이 돌아온 것지는 않은 것 같다가 이제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병원 쪽에서 공식적인 그런 종류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의식이 돌아온 건지 안 돌아온 건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식은 아직까지는 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 정상적인 어떤 입장이라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때 그 집 그 엘리베이터 공사했잖아요. 네네네. 공사 그랬죠. 끝났겠죠? 공사도 그때 끝났고 네. 이미 끝났고 이제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뭐 어, 침대를 그렇죠. 드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 공사 끝나서 이제 그쪽을 음, 이건희 회장을 저기 이태원에 있는 네. 자택으로 예. 옮기는 거 아니냐라는 음. 그런 추측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병원에서 네. 집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뭐냐 또 여러 가지 또 네, 그걸 또 맞아요. 해석하는 또 말들이 많잖아요.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없던 일로 돼버렸는데 음, 여하튼 지금 여전히 병원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병원에서 계속 옆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게 아무래도 용이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 그렇군요. 자체가 또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또 나이도 있고 여전히 예. 의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어떤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낫다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그 일반인의 범상한 그 판단으로는 네. 지금 뭐 사회활동 혹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입원 가료 중인 뭐 이런 상태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그렇죠. 것 같다. 이런 네네. 판단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경영을 향후에 네. 만약에 진짜 여전히 그 의학계나 재계 쪽에서는 아마 경영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삼성도 그런 정도는 있는 것 같고 다시 이제 건강을 일부에서는 이제 네. 일부에서는 뭐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뭐 삼성 일부 그 병원 관계자들은 그런 기대를 일단은 뭐 나타내는 건 있지만 네. 그건 사실상 그냥 일종의 기대감이지 뭐 그게 일반화된 어떤 왜냐하면 그런 환자에서 네. 그렇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거의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병원 관계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그렇죠. 쓰러져서 지금 2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의 공백을 지금 그분의 아드님이신 이재용 부회장. 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흘렀어요. 네네네. 2년간의 이재용 경영은 좀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뭐 나오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 그 시각이 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인연이 사실상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이런 것도 있지만 맞아요, 메르스. 그렇죠. 예, 삼성 그분이 그 병원의 맞습니다. 재단 재단 이사장. 이사장이죠. 그래서 예. 공식 그 첫 그 언론 데뷔가 그 사과문 발표였죠. 이재용 부회장의 맞아. 그 기억해요. 언론 데뷔가 그런 사과문 메르스 사태 사과문 발표였고 근데 너무 그것을 엉망으로 했잖아요. 그때 메르스 때 그렇죠. 삼성 아니 다 떠나가지고 삼성병 뭐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죽을 때는 삼성병원 가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메르스 확산의 주요 주범이요. 거점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막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온갖 그 문제 제기할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는 단독으로 다음에 보도를 할 네. 거기 때문에 약간 킵해두겠습니다. 네, 여하튼 삼성병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처음으로 언론 데뷔한 게 이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데뷔했는데 이제 그때도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었죠. 이거냐면 삼성 주변에서는 우리 그 차기 회장 내지는 그 삼성 3세를 이런 자리에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서는 게 과연 옳으냐 막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정면으로 국민께 사과하고 돌파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막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국민께 사과하고 근데 그 사과도 약간 늦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사태가 한참 또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삼성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어떤 비판과 지적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뒤늦게 이제 나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사과 그런 모양새나 그런 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과하는 자리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삼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걸 인식을 확실히 심어줬죠. 삼성의 후계자는 나고 삼성그룹은 이제 내가 대표한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준 그런 그림은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삼성의 3세 승계, 권력 승계, 세습
뭐 이게 이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면 구조조정 이슈가 제일 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삼성도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나요?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삼성이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조정 이슈라는 게 조선 해운업의 여러 가지 그 부실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구조조정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최대 그룹이고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인데 이미 그렇죠. 선제적으로 먼저 자신들의 어떤 계열사를 다 매각하거나 합병하거나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계열사 간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뭐 화학, 토탈, 뭐 테크윈 이런 화학 쪽, 방산 쪽 계열사들 한화그룹에 다 매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산. 그렇습니다. 한화그룹 쪽에 그 방산이 좀 강하니까 그쪽에 다 매각을 했고 네. 또 작년에는 롯데그룹에 또 이쪽 그 13개 정도 화학그룹의 계열사를 다 매각을 했어요. 네. 그 케미칼 부분. 그래서 롯데가 쪽 그 화학 쪽을 그 신성장 사업으로 굉장히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고 지금 이게뿐만 아니라 삼성 중공업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조선해운의 그 구조조정 과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안에 여러 가지 잘 나간다는 뭐 제일기획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광고 기획사. 그렇죠. 오. 제일기획도 지금 매각을 한다고 내놔 있고요. 뭐 여러 CJ가 사가나?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삼성 자체는 지금 뭐 계열사 자체도 2014년에 삼성 계열사가 그룹 계열사가 74개 정도 됐는데 예. 지금은 59개로 줄었습니다. 한 15개 정도 빠진 거죠. 한 2, 3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문어발 경영은 문어발 경영이네요. 74개에서 59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너무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네네. 들기도 하는데요. 그밖에 또 다른 게 또 매각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를테면 뭐 지주회사격인 삼성, 건설 뭐 이런. 그 중공업 물산. 분야, 네. 물산의 그 중공업 그 건설 부분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매각 그 하려고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도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네네. 중공업 부분 그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 삼성물산 이쪽에 한번 이렇게 합병하려다가 그 주주들이 반발 때문에 합병이 무산됐고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의 뭐 매각이나 그 다음에 네. 합병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은 이미 수천 명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저희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전자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이 인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더 심각하게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작년에 한 몇천 명이 나갔죠. 6, 7천 명. 예. 그 계열사가 구조조정되면 또 거기에 딸린 하청 기업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청 기업들에 있는 뭐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이게 여파가 구조조정의 여파가 그렇죠. 엄청나게 심할 것 같은데 우선 이건희 회장도 구조조정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네. 근데 이처럼 이렇게 계열사를 막 네. 흡수, 통합, 매각 이런 방식은 크게는 아니었었죠. 이건희 회장 어떻게 보면 이병철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는 그 당시는 약간 그 성장 위주의 어떤 계열사의 합병 흡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좀 키우는 방향.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정부의 어떤 그런 개발 독재 시대 70, 네네네. 80년대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경제 발전의 성장의 어떤 전반적인 드라이브를 걸던 시던. 성장기였고.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 시대 그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막 그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계속 계열사들을 갖다가 확장하고 그룹의 덩치를 키우는 방식의 어떤 그 구조조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일정 부분 그것이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삼성이 삼성그룹이라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타 대기업들이 그런 재벌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이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다른 어떤 나라들과 경쟁력을 일정 부분 가진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90년 후반 IMF를 겪고 네. 그런 어떤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런 부실이 드러나면서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2000년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런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재벌 어떤 체제가 과연 한 21세기 어떤 그런 경제 전반에 산업 전반에 맞는 그 시스템이냐라는 문제지가 그냥 꾸준히 왔던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병철 선대 회장 그리고 또 이제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를테면 그 경제가 활황하는 그렇죠. 좋은 그 기회였다면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네. 앞으로 이제 삼성을 맡아서 그분이 운영을 네. 해나간다면 지금은 이제 세계 경기가 불황하고 한국 그렇죠. 경제도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난국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 과연 이분은 준비된 그 경영인이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업계는 물론이고 뭐 언론계에서도 지적이 좀 맞습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네.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뭐 50% 가까운 주주들이 외국인이고 사실상 국내 한국 경제 상당 부분 어떤 대기업의 주주들이 이제 외국 주주들인데 네. 외국 주주 내지는 외국 투자자들 내지는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이 아까 말씀드린 재벌 네. 그 재벌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이 삼성그룹의 오너 리더십 내지는 그 총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되게 휘청할 수도 있고 또 잘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이게 리스크하게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주요 어떤 뭐 언론들이나 그 경제 전문가들 봤을 때 이건희 회장까지 삼성이 네. 그 정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면서 성장 발전해 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침체기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건 저성장 국면이 이런 지속 앞으로 계속될 때 삼성이 이런 현재 경쟁력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앞으로 이거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맞는 경영 능력이 과연 이재용에게 있느냐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재용 네. 부회장이 이삼성이라는 1990년대 상무 시절에 망했잖아요, 그거. 그렇죠. 망했잖아. 인터넷 기업 한다고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경영 능력을 좀 졸망. 졸망. 좋다. 졸망. 네, 졸망. 그게 이제 그게 참 아프죠. 이재용 네. 부회장한테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한테 아픈 어떤 그 평가 아니에요, 그때? 그렇습니다.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졸망. 그것도 결국은 그 이재용 그게 이제 한 10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100억 원?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인터넷 기업 이삼성 포함해가지고 몇 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재용 상무가 한다고 직접.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졸망했어요. 그런데 김윤상 팀장 해야 된대요. 졸망.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그렇게 끝났은 게 망정인데 그때 그 손실을 타 계열사들이 떠하는 거예요. 다른 계열사들이 전부 다. 왜 계열사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죠. 진짜 다른 어떤 일반 뭐 사기업 내진 중소기업 같았으면 소송할 일이네. 그렇죠. 아, 왜 네가 책임져?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재용 그 당시에 이제 상무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어떤 이제 한 번의 경영의 능력에 대한 어떤 내지는 그 외부의 평가에서는 일정 부분 그렇게 믿음을 못 준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지금 2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의 리더로서 지금 여러 가지 계열사 매각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 포함해가지고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서서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법적인 뭐 이사회 이사도 아니고 법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긴 한데 여하튼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경영적인 어떤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2년 동안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매각 이런 것들이 그게 삼성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향후에 어떤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뭐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그룹의 재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 그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그 계열사의 그런 재편 내지는 네. 매각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적극 네. 이재용 그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단계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진행돼 왔죠. 그 엘리엇 소송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죠. 제일모직 엘리엇 소송. 그렇죠. 예. 제일모직이 이제 해서 삼성물산에 통폐합됐고 삼성물산이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엘리엇과의 그런 손속에서 무리하게 취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금 그룹의 어떤 지주 회사 격인 위치에 네. 올라선 된 거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그런 지분을 갖고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라는 전자와 금융의 대표적인 그런 계열사를 사실상 그 순환 출장치로 갖게 됐고요. 그 삼성물산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룹을 좀 더 이재용 체제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분명히 그때 삼성물산의 그런 그 과정을 쓴 건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대 주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명실상부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겁니까? 아직은 부회장이죠. 아직 부회장이고 네. 그 정식으로 아직 회장이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잘 아직 그 판단하기 이르다. 왜요?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 뭐 김상조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그 재벌 문제를 꾸준히 연구했던 학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 그렇게 보시던데요.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삼성물산이라는 어떤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삼성 그 생명이라는 그 네. 중요한 어떤 그 두 회사를 순환출장치로 아까 지배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순환출자 구조의 고리상의 문제 그런 지배 형태일 뿐이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의 어떤 회장으로서 내지는 어떤 공식적인 법적인 어떤 지위로서 정확하게 올라선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다른 그룹들 LG그룹이 했던 것처럼 어떤 삼성도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서 지주회사는 뭐냐면 하나의 그 큰 위에 말 그대로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하나 회사가 있고 그 회사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열사나 이런 걸 밑에 두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네.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배구조의 하나 틀인데요. LG그룹이 그렇게 되고 있죠. 주 LG를 통해서 다른 어떤 계열사를 하는 삼성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전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아하.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통한 이런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주회사를 어떤 걸 줘야 되냐. 그래서 그 전자하고 네. 금융하고 원래 이제 그 따로따로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융 쪽 지주회사는 삼성생명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금융 계열 지주회사인데요. 네. 그걸 삼성생명이 대표적으로 맡아서 삼성그룹 안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삼성카드, 삼성생명, 네. 삼성화재 그런 그 모아가지고 삼성생명의 지주회사가 되고 또 이거 외에 네. 금융회사가 아닌 제조업, 삼성전자 아까 말씀한 삼성물산, 중공업, 뭐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산업 쪽에 있는 그 지주회사, 네.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제조업 지주회사. 이 두 개의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두 개의 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또 하나의 최종 지주회사. 예를 들어서 뭐 주삼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건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 지주회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최대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그룹을 아주 쉽게 그리고 다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물론 지금도 손아귀에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고리 형태로만 연결돼 있고 또 이게 지분 구조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비판할 때 재벌 오너들 가족들이 아주 적은 지분 예, 0. 몇 프로 그렇죠. 가지고 뭐 수백조 원을 갖다가 네. 뭐 움직인다 이런 예, 비판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나 그 삼성전자 지분이 적다 보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삼성물산은 가격이 싸니까 주가가 대부분.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불안하고 네, 네, 그래서 예. 결국은 지주회사처럼 갈 텐데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네. 잘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삼성 뭐 금융지주회사 만들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이미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주회사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고 제가 그 취재를 해보면 그리고 들어보면 네. 그런데 이게 마땅치 않은 게 금융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금융이나 정부의 사전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금융지주회사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위의 어떤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사전 승인 절차 과정에서 그 금융지주회사가 갖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삼성생명이 과연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따져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생명의 이 금융 쪽의 지주회사가 잘 안 되면 이게 지금 지주회사체를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전자 쪽 금융 지주회사도 이쪽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삼성은 그동안 지주회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지주회사 사이에 또 중간 지주회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법을 지금 그 국회에 지금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중간 지주회사법 해가지고 그걸 허용하는 삼성을 위한 법이네. 그래서 그걸 삼성을 위한 법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네. 삼성이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좀 돈 적게 들려서 이 양쪽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갈 법을 누가 대표 발의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마 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정부 쪽에서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 입법이요? 네, 의원 입법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정부 입법하려면 그 과정이 또 그렇죠. 오래 걸리니까 의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정부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총대를 누군가 매야 되겠네. 20대 초선 중에 하나 하겠다. 그 새누리당 의원 아마 새누리당 초선 중에 네. 하나가 그 총대를 메고 이걸 하라고 또 요구를 받겠네요. 그래서 참. 경제개혁연대 그 김상규 교수가 했던 네. 그쪽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 과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중간 지주회사법이 네. 통과가 되면 그걸 활용해서 삼성이 아마 지주회사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편법 이런 그렇죠. 건데요. 네. 결국에는 또 이렇게 그 정치권을 동원해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네. 편법으로 본인들의 이익, 그 재벌 오너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서도 비판하겠지만 언론도 눈 감아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지주회사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이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은 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삼성 쪽에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해보니 지금 네.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네.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검토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뒤로는 다른 어떤 지금, 네. 다른 이제 그 사이드로 여러 가지 네. 그걸 취재를 해보면 다른 어떤 관계자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신들도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배구조의 그 지주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고 자신들 다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결국 중간지주 회사법은 삼성을 위한 꼼수다. 그렇게 가능할 수 네? 없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볼면 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어찌됐든 그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네네.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3대 세습을 해서 대관식은 아직 안 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얼마 전에 대관식을 했다고 BBC가 썼잖아요. 노동당 위원장에 네, 그렇게 노동당 썼다가 위원장.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썼다가 그러니까. BBC. 삼성은 기자 안 쫓아내나? 좀 다른가? 네. 여하튼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본인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삼성전자 위기설도 있고 삼성의 미래 신산업은 뭐냐, 그러니까 미래에 뭘 가지고 삼성이 비전을 만들 거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워낙 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계신지요? 이건희 회장이 아까 병상에 네. 연재 있고 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그 언론에 잘 나서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그걸 옛날 그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가요? 이코노미스트가 대놓고 썼잖아요. 은둔의 제왕이라고. 그러니까 은둔의 사실상, 제왕. 항상 그 잘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의 어떤 방향터.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 항상 뭐 던지지 않습니까? 무슨 위기 경영, 마하 경영, 신경영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던지는 것이 물론
그 삼성그룹의 어떤 홍보라인이나 뭐 이런 통해서 뭐 그런 걸 뭐 그룹을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심는 어떤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건희 회장이 그 5대 신수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쓰러지기 전에 2000 그때 몇 년인가요? 그 2010년 그때 이제 삼성 비자금 터지고 한때 경영 일선에 물러났잖아요. 그러다 2010년 다시 경영에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5대 먹거리 사업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앞으로 이쪽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나가겠다. 그래서 5개까지 나온 게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LED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네. LED 많이 쓰잖아요. 그 LED. LED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태양전지 이런 5가지 사업 정도를 뽑아가지고 신산업 분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그때 한참 뭐 그거 가지고 5가지 신수종 사업에 삼성그룹이 뭐 향후 미래 먹거리 엄청나게 막 보도자료 만들고 언론 작업 뭐 그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못 봤어요. 예, 네, 지금 못 얘기하면 사실상 5개 그 사업은 사실상 뭐 폐기다. 폐기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 배터리 사업은 이미 뭐 삼성 SDI도 하고 있지만 SK 쪽에서 이미 선점을 다 갖고 있고 LED도 사실상 뭐 삼성이 뭐 이걸 가지고 나가는 별로 의미가 없고 태양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한화그룹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이미 거기도 중견 중소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래도 뭐 의료 민영화 때문에 뭐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나마 지금 바이오 국회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삼성병원 포함해가지고 예. 그쪽 사업이 삼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의료 민영화 연결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의료기기는 문제 야당이 있고. 버티고 있죠. 맞아요. 그 부분.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그러니까 이 5개 사업 중에 사실상 제대로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나마 하나 건진 게 이제 바이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갖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갖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을 포함한 금융 쪽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하나 있는 게 이제 바이오인데요. 네. 이제 바이오 삼성 바이오 부분을 갖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이재용 부회장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뭐 그거 말고는 이 바이오 사업도 사실상 뭐 복제 카피약 중심으로 그 새로운 어떤 뭐 그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네. 카피약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되느냐. 솔직히 카피 짝퉁? 그렇죠, 짝퉁이죠. 대부분이 그런 거죠. 복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이오 부분 이쪽 의약 부분은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신약 개발과 네. 그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미약품 대박 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이 지금 그나마 그 신약이라고 내놓은 것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하나. 대신 바이오는 약이 하나 대박 치면 엄청나게 먹고 사는 거죠. 길게. 수천억짜리. 수천억.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만 특허니까. 음. 이것이 그 카피가 딱 풀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50년, 뭐 70년, 100년 막 이렇게 해서 50년 동안 독점을 하는 갖고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이익이 되는 거죠. 바이오가. 그래서 바이오 사람이 되게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연구 투자는 굉장히 많고. 그렇죠. 투자는 엄청나게 해야 되고 당장 어떤 그건 없고 하지만 한번 터지면 대박. 대박이 나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우리나라 제약업자들은 대부분 다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외국 기업들이 외국 의학 업체들이 50년 동안 다 쓰고 벌 만큼 벌고 그 남은 특허를 거?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우리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파는 게 다 대부분 카피약 다 그 제네릭. 약국 가면 그래요. 이거 성분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 500원 싼데 이걸로 맞아요, 쓰셔. 맞아요. 뭐 이런 똑같은 거 겁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오, 그런 그게 그런 것들이죠. 거구나. 그렇죠. 다 카피 그런 것들인데 복제약이죠. 근데 삼성도 지금 바이오를 해가지고 하고 바이오 시밀러 해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아니 이렇게 돈 많은 회사가 자기들이 개발 좀 하지 길게. 근데 그게 네. 연구 인력이나 네. 또 그 인프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 글쎄. 투자한다고 또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써 또 그 분야는. 그렇죠. 그동안에 안 썼던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꾸준하게 이게 바이오나 이쪽은 사실상 기초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튼튼한 어떤 기초과학이나 이런 실험 이런 것들 이런 인력들이 꾸준히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이 강한 이유가 수십 년 동안 그런 기초과학 의학 분야에 꾸준한 어떤 국가적인 투자나 기업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약 개발이 되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아무래도 않고 있다가 우리는 기초학문을 다 없애잖아요. 그렇죠. 전 대학마다 맞습니다. 기초학문 다 없애버리는데 그렇죠. 무슨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수학, 물리학과 다 없애잖아요.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취지가 안 된다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한국 사회가 하나의 기업만의 문제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미래 비전이 뭔지를 맞아요. 기업, 국가, 다 생각을 함께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그나저나 이제 삼성이 이렇게 내세웠던 5개 분야의 5대 신산업이 다 이렇게 그 참 어려운 지경으로 가면 결국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체제에서 빛을 발할 무언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없다고 보면 네. 되게 삼성 쪽에서는 서운해하겠죠. 삼성 이 방송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죠. 예. 네. 그리고 또 없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나 그쪽에 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어내고 뭔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삼성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제품이나 아니면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네.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나 혁신적인 서비스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이념을 그 경영을 통해서 뭐 새롭게 나가는 것보다는 늘 선도했죠. 삼성이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따라가기 굉장히 따라잡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그 경영 속도나 사람들이 되게 손재주가 좋아서 제품 만드는 건 되게 카피해서 잘 만들어냅니다. 네,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속도는 손기술이 좋아요. 속도는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는 게 금방 따라잡아요. 선진국에서 뭐 되게 좋은 제품 나오면 거의 삼성은 뭐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그런 손기술로 인해서 금방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노키아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한때 굉장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지금은 좀 약간 또 주춤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런 경영 전략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안 먹히는 거죠. 이제는 또 다 주춤하고 애플도 사실상 이렇게 주춤한 상황에서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정말 삼성만의 제품, 삼성만의 어떤 경영 시스템, 삼성만의 어떤 소비자를 위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네. 정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기업 가기가 쉽지 않죠.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노키아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뭐 우려, 뭐 그런 경고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여러 가지 삼성의 아직 확실한 어떤 뭐 회장으로 뭐 등극 내지는 뭐 올라서는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을 경영을 사실상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나 그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서서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좋고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거 기업 네. 제품 뭐 할 때는 직접 나오잖아요. 나와서 청바지 입고 그렇죠. 티 입고 딱 나오잖아요. 자기 제품에 대한 잡스 확신이 스타일, 그렇죠. 확신이 있고 예. 적극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해서 만든 어떤 그럼요. 거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리고 그걸 소통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이 뭐 문화도 바꾸겠다, 뭐 네. 실리콘밸리식으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좀 나와요 요즘에. 그런데 그게 과연 뭐 이게 문화 뭐 이렇게 책상 바꾸고 환경 바꾼다고 곧바로 바꿔지는 의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비판 중에 하나가 관료주의,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엄숙주의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혁신적인 어떤 도전 정신이 좀 많이 약해졌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게 되게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그런 과제가 있고 또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열사의 어떤 그런 부실 문제를 어떻게 털고 갈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팟캐스트를 권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좀 들으면서 특히 이제 김종철의 비언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들으면서 네. 그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말고 네네.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가. 결국 이게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네. 쓴소리를 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귀담아 듣고 그리고 젊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용 부회장 상대적으로 다른 그 CEO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젊습니다. 젊은 분이기 68년생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48 만 48세입니다. 네. 우리랑 2살 차이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젊죠. 그러니까요. 진짜. 젊은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 리더기 때문에 네. 좀 기존의 리더십과는 다른 그렇죠. 아버지가 은둔의 제왕이었다고 하면 음, 이재용 부회장은 좀 이렇게 그 호쾌한 그렇죠. 젊은이답게 네. 막 소통하면서 젊은 그 직장인들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좀 삼성의 새로운 변화, 혁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삼성이 달라졌다. 그 경영도 바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늘 뭐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변법으로 변칙으로 막 편법으로 말해요. 그렇죠. 경영 승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그분께 덧씌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좀 혁파하려면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만나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죠. 저 만난 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때요? 그분 근데 만져. 주변에서 얘기를 하려면 막죠. 됐습니다. 좀 누가 막아요? 얘기 좀 하려면 그 입을 누가 막아? 옆에서 그냥 그 보좌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보좌관? 정치인도 아닌데 보좌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서들? 포함해서 이제 임원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뭐 더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 분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분들이 참모분들이 참모들이 저번에 아까 우리 심상정 네. 의원 나와서 참모가 대통령을 무식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똑같습니다. 정말 그 옆에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 괜히 눈치 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그걸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네. 자꾸 이게 왜곡돼 전달되고 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뭘 안 돼? 좀 하라고. 이렇게 장벽만 치고 하면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뭐 어떤 그런 것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되게 이게 정보가 왜곡됩니다.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직접 만나본 이재용 부회장은 어때요? 황태자라며. 일단 키가 크고요. 키가 커요. 뭔가 항상 우리 그냥 연예인들은 보면 이렇게 뭔가 뒤에 뭐가 있다는 것처럼 아우라. 뭐 근데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뭐 봐서 그렇게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보면 좀 소탈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고 잘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특별하게 뭐 이걸 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언론과의 접촉을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좀 더 자주 만들고 그리고 편하게 아니 외국 CEO나 이런 사람들은 저번에 그 누구죠 이세돌하고 했던 그 이세돌과 구글 구글 네, 그쪽 갑자기 이름 CEO들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편하게 뭐 그냥 자기 청바지처럼 만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예.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편하게 들어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또 자기 편한 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듣고 또 다시 나가고 그런 모습이 왜 우리나라 CEO나 우리 젊은 어떤 재벌 그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답답해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현장형 CEO들이 그렇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과 소통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고 소비자와 접촉을 해야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요. 옥시처럼 저렇게 멀리서 음. 사과도 못해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전부 불매운동.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은 그 한국에서 그 장사하기 어려워요. 그분들 아무리 뭐 요새 뭐 광고를 RF 코리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름도 옥시라는 이름 자체도 안 쓰고 뭐 네, 이런다지만 그렇게 꼼수 부린다고 해서 우리는 다 찾아냅니다. 요즘 한국이뿐만 아니라 그 아까 혹시 말씀 주셔서 그런데 기업의 그런 어떤 투명한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와의 네.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게 진짜 옥시 본사 영국 본사에서 잘 보실 게 한국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것이 결국은 자신들 글로벌리한 어떤 예. 그런 향후 소비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하여튼 저희는 삼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